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시간은 늘릴 수 없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시도를 한다. 사실 심리적 회계에서 속임수를 쓰는 가장 공통적인 방법은 시간에 대해 생각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것에 지불하는 시간과 이를 소비하는 시간 사이의 간극이 문제이다. 돈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여러 특성이 있는데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어떤 지출 항목을 집어넣는 심리적 계정 및 그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때의 감정은 그 상품의 실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상품을 살 때부터 사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보자. 엘다 샤퍼와 리처드 탈러는 와인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와인을 추가로 구입할 때 이를 투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몇 달 뒤 혹은 몇 년 뒤에 와인을 개봉해서 잔에 따르고 냄새를 맡고 마시고 우쭐해야 할 때 그 소비는 공짜처럼 느껴진다. 만일 그 와인을 바로 그날에 샀다면 혹은 와인병을 떨어뜨려 깨기라도 했다면 그 와인에 지출된 돈은 돈의 예산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이 현명한 투자였다고 자신을 따뜻하게 격려하지 않을 것이다. 구매와 소비를 별개의 지출 항목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구매 시점과 소비 시점의 간극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와인을 마시는 모든 경우에 와인을 사면서 돈을 지불한다. 그러나 구매 시점 그리고 또 구매와 소비 사이의 시간 간극에 따라 우리는 와인을 사는 데 들인 비용을 매우 다르게 생각한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데 도 같은 말썽쟁이다. 적어도 와인을 마시면서는 확실히 말썽이 많으니까. 타이밍은 지출과 관련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요소이다. 돈을 버는 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봉급 생활자들이라면 한 달 1,000달러씩 봉급을 더 받는 것과 연말에 12,000달러를 보너스로 받는 것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할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한 달에 1,000달러씩 더 받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빚을 갚거나 혹은 다른 용도로 매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12,000달러를 한꺼번에 받는 것과 한 달에 1,000달러씩 1년에 걸쳐서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전자를 선택한다. 자기를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것을 하는데 큰 돈을 한꺼번에 쓰고 싶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달이 봉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상황에서는 큰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12,000달러라는 그 돈을 다달이 나눠 받는다면 이 돈은 봉급이라는 범주로 묶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돈을 통상적인 지출에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보너스는 다달이 지급되는 봉급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죄의식이 들어서 선뜻하지 못했던 것에 지출될 수 있다. 이 장에서 언급한 물품으로는 와인이나 아이스크림이 될 수 있겠지만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보너스 선호에 대한 보다 많은 증거는 국세청에서 나오는데 국세청은 보통 특별한 이나 재미 같은 단어에서 연상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미국인은 세금 환급을 좋아하는데 4월 15일에 받는 환급금이 마치 보너스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연말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만큼 소득에서 원천징수가 되도록 원천징수 비율을 설정하면 4월에 환급받을 돈이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매달 원천징수로 나가는 돈을 조금 늘리더라도 다음 해 4월에 환급금이라는 보너스, 즉 정부가 주는 연례 보너스를 받고 싶어 한다. 별나기도 하지.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들은 보다 생산적인 다른 대의를 위해서 자기 돈을 내놓는 데는 주저한다. 공짜라는 속임수.
도시에 살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잘 안다. 도시에서는 보험료도 더 많이 낸다. 도심 운전은 힘들기 짝이 없고 자동차 유지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시간당 주차비를 내거나 전적으로 불공정한 주차권을 사는데 돈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람은 교외에 사는 사람보다 자동차를 덜 탄다. 그러므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면 도시 거주자들은 택시를 이용하고 이따금씩 교외에 있는 할인 매장에 장을 보러 갈 때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여기에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해봐야 자동차를 소유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자동차를 사용할 때마다 여행 경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도시에 살면서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택시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드는 돈을 절약하는 기분과 더불어 그야말로 공짜 여행을 즐긴다는 느낌을 만끽한다. 정해진 기간마다 자동차와 관련된 지출을 하긴 하지만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시점에는 이 활동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휴가 때 머물 숙소를 확보해 두려고 타임쉐어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숙소를 사용할 권리를 획득하는 제도인데 돈을 낼 때와는 달리 사용할 때는 공짜이다. 하지만 진짜 공짜일 리는 없고 휴가 기간 동안에는 콘도나 리조트의 객실을 공짜로 사용하지만 비용이 이미 치러진 상태이다. 이 금액은 대개 1년에 한 번 지불하는데 객실을 사용할 때는 공짜인 것처럼 느껴진다. 구매 시점과 실제 사용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외상이 필요한 이유. 심리적 회계는 돈을 지출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지출해야 할 것과 그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하도록 지시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나쁘지만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의 인지 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때로는 심리적 회계 덕분에 유용한 지름길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돈 문제와 관련해서 질서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느슨한 회계 규칙이 자주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떤 것을 소비하는 데서 비롯되는 즐거움과 그것을 얻기 위해 뭔가를 지불해야 하는 고통을 분리할 때는 특히 더 그렇다. 아참, 뭔가를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이 고통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직 모르고 있었던가? 자, 그럼 지갑을 잘 챙겨 들고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고통을 회피하려는 습관. 배 아픈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제프는 유부남이다. 그가 신혼여행에서 겪은 일은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옳은가 하는 질문에 매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다음은 사랑과 돈에 관한 그의 낭만적인 보고서이다. 앤과 나는 신혼여행을 가고 싶은 멋진 곳을 발견했다. 카브리의 앤티카 섬에 있는 멋진 리조트였다. 친구들에게서 이 멋진 곳에 관해 들었는데 우리의 결혼을 자축하고 결혼식까지 이르는 그 모든 과정에서 쌓인 피로를 풀기에는 이곳이 최고인 것 같았다. 이곳을 찍은 사진들은 아름다웠으며 결혼과 관련된 온갖 세세한 사항에 파묻혀 있던 터라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마음껏 술에 취해 평온한 해변에 드러누워있는 우리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우리는 올인 클루시브 상품 사전 구매 패키지를 샀다. 이 결정을 하기까지 우리는 한참 동안 논의를 했고 올인 클루시브는 필요한 단품 옵션을 따로 선택해서 지불하는 페이이고 방식보다 비쌀 테고 이걸 선택하면 과식과 과음을 할 게 거의 확실했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식 예복을 입은 모습이 멋져 보이게 하려고 여러 달 동안 다이어트를 심하게 진행하던 중이라서 오히려 과식과 과음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상품이 매력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구매 과정이 무척이나 단순해 보였기 때문이다. 계약을 하고 돈을 지불하면 끝이었다. 나중에 온갖 선택지가 수도 없이 많이 제시되긴 하겠지만 그때 가서 내키지 않거나 필요 없다 싶으면 안 하면 그만이었다. 이 얼마나 단순한가. 사실 결혼식은 계획부터 당일 행사까지 모든 과정이 무척 어려웠다. 그렇게 어려울 줄은 상상도 못했고 턱시도를 빌리고 선물함을 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꽃도 마련해야 했고 좌석 배치도 해야 했고 서약서도 써야 했고 정말 힘든 일이었다. 어쨌든 우리 결혼식은 대단했다. 사랑과 웃음이 넘쳐 흘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추천해준 벤 앤 제리 아이스크림 웨딩 케이크도 있었다. 그리고 이틀 뒤 우리는 제트 비행기를 타고 앤티가 섬에 내렸으며 수십억 시간을 잔 뒤에 진짜 휴가에 돌입했다. 그랬다. 우리는 과식을 했고 과음을 했으며 너무도 많은 것을 한꺼번에 했다. 할 게 너무 많았고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먹고 마시는 거, 푸짐한 아침 식사, 약간의 블러디 메리, 해산물 점심 식사, 코코넛 칵테일, 낮잠, 럼주의 일종인 독한 술 약간, 저녁 식사, 멋진 와인, 그리고 디저트. 우리는 디저트도 많이 먹었다. 밤마다 직원이 우리 방으로 디저트를 실어 날랐으니까. 그러니 어땠겠는가. 만일 집에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많이 먹고 마시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갔고 엄청난 칼로리를 축적했고 나중에는 그 엄청난 양의 칼로리가 세관을 무사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까지 할 정도로 많이 먹고 많이 마셨다. 시간을 내서 운동도 열심히 했다. 수영, 테니스, 요트 타기, 스노클링, 심지어 몇 번씩이나 짧은 여행에 나서기도 했다. 비록 모두 다 도중에 그만두고 일찍 돌아오기는 했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가 제법 많이 망가졌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그렇게 망가뜨릴 자격이 있다는 생각도 했다. 온갖 쾌락에 탐닉하는데 죄의식을 느낀 때도 있긴 했지만 단 한순간이었는데 바로 좋은 와인을 반병이나 남길 때였지만 우리가 와인을 반병만 마신 건 아니었다. 그 남은 절반의 와인이 담긴 병은 그날 밤 우리가 마신 두 번째나 세 번째 병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선불로 지급해서 선택한 올 인클루시브 상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쁨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그 리조트가 모든 것에 있는 모든 물건에 가격표를 붙여놓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됐다. 요리와 음료수와 술과 비치타월에 모두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비치체어에도 붙어 있었다. 보트 타기에도 섬을 둘러보는 여행에도 붙어 있었고 처음에 우리는 그걸 무척 유치하게 여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음식과 재미를 공짜로 누리면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돈을 절약하고 있음을 즐기기 시작했다. 우리의 신혼여행도 현실 도피였다. 결혼식 계획으로부터의 도피였고 결혼식과 결혼한 가족으로부터의 도피였고 우리는 뚱뚱해졌고 술에 취했으며 피부는 햇볕에 벌겋게 탔다. 그런데 예정된 신혼여행 일정이 절반쯤 지났을 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계속 내리고 또 내렸고 장장 사흘 연속 줄기차게 내렸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비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모래 해변에 누워서 일광욕을 하고 싶지 누가 방에만 처박혀 있고 싶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법이다. 인생이 당신에게 시디신 레몬을 준다 해도 당신은 그 레몬으로 달콤한 레몬 럼펀치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근거지를 리조트에 딸린 바로 옮겼다. 그러고 바에 있는 모든 종류의 술을 다 마셔봤다. 어떤 것은 마음에 들었고 어떤 것은 먹다가 남겼고 이 유쾌하고 떠들썩한 주홍 속에서 우리는 우리처럼 그곳으로 피신한 다른 신혼여행 커플들과 친해졌다. 다들 좋은 사람이었고 이들 중 어떤 이와는 지금도 이따금씩 연락을 주고받는다. 비록 시간과 독한 술, 비오던 날들의 그 추억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긴 했지만
그런데 런던에서 왔다는 한 커플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던 날에 리조트에 도착했다. 이 커플은 이 모든 술을 한 번씩 다 마셔보기도 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그들은 자기들이 특별히 주문한 혼합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다. 그들의 표정으로 보건대 그 술이 아무런 즐거움도 주지 않은 게 분명했음에도 그렇게 했다. 드디어 비가 그쳤고 우리는 스미스 씨 부부를 따라서 해변으로 나가기도 했고 식당에 나가기도 했고 스미스 씨 부부는 아침을 자주 걸렀으며 저녁은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영국 술집에서 재밌게 놀던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술은 많이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서로 많이 싸우는 것 같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그때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올 인클루시브 여행 상품을 선택하지 않았다.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어디로 여행을 가든 그때마다 전부 따로 계산해야 했다. 그랬기에 어디에다 돈을 쓸지 하는 문제로 자주 의견이 갈렸던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술값이나 이런저런 체험 상품의 가격이 만만치 않았으니까 말이다. 무엇을 하고 무엇에 돈을 지출할지 하는 문제를 놓고 나누는 대화가 막 출발한 부부 생활에 긴장감을 풀어넣었을 것이다. 우연하게도 우리는 스미스 씨 부부와 같은 날 체크아웃을 했다. 우리가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로 향할 때 그들은 리조트 직원과 함께 장장 19쪽이나 되는 계산서를 뒤적이고 있었다. 며칠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과의 작별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슬펐지만 더구나 그들은 셔틀버스를 놓쳤고 또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까지 거의 놓칠 뻔했기에 더욱 그랬다. 그러나 비행기를 놓치는 건 어쩌면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앤티가 섬에서 발이 묶인다. 아니, 발이 묶이는 것도 행운이라면 우리는 마이애미에서 그 행운을 만났다. 마이애미는 사랑스러운 도시이지만 발이 묶이는 바람에 계획에도 없이 갑작스럽게도 짧게 방문했을 때도 멋지다고 말할 수 있는 도시는 거의 없다. 우리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는데 비행기 정비 문제로 출발이 지연되었고 이 문제가 막 해결될 즈음에 열대성 태풍이 접근해서 이틀 동안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틀 밤을 마이애미에서 보내야 했다. 항공사에서는 우리를 한 호텔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고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보다 더 멋진 곳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추가로 $200를 들이면서까지 그럴 가치는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가 머문 곳은 우중충하고 더러웠으며 함께 묵은 다른 숙박자들도 좋은 이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 작은 돌발 상황을 마음껏 즐기기로 했다. 둘 다 마이애미는 처음이었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마이애미에서의 36시간을 멋지게 보내겠다고 마음먹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우리는 곧바로 침대에 누웠고 19금 상황이 없이 밤을 보낸 뒤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즐겨하는 식당으로 가서 커다란 오믈렛 하나를 나눠서 먹었다. 2개를 주문할 수도 있었지만 각자 하나를 다 먹을 때 정도로 배가 고프지는 않았으며 $15라는 가격이 몇 입 먹는 양에 비해서 비싼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맛은 꽤 좋았다. 우리는 해변으로 갔지만 배를 빌리지도 않았고 워터스키를 타지도 않았고 또 그늘막도 빌리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참 좋았다. 수평선 아득한 곳에서 거대한 태풍이 다가오는 것도 봤다. 점심에는 1인분만 주문해서 함께 나눠 먹었으며 그 뒤에는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어떤 구경거리를 즐길지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좋은 식당을 찾아갔다. 아직 태풍이 들이닥치지 않은 멋진 바다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에피타이저와 샐러드는 생략하고 빵으로 배를 채운 뒤에 주 요리를 먹었다. 와인도 생략했고 칵테일을 2잔씩 마셨지만 디저트는 생략했고 평생 소비해도 남을 설탕을 우리는 이미 섭취했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나는 여전히 배가 조금 고팠지만 쇼를 구경하면서 과자를 먹을 것이기에 참았다. 하지만 우리는 쇼를 보러 가지 않았고 지역의 칼립소 밴드가 최신 유행의 술집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술집에 갔을 때는 마음이 바뀌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입장권이 1인당 35달러짜리 뿐이었기 때문이다.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느 밴드의 음악을 듣는 것 치고는 너무 비싸 보였다. 우리는 발길을 돌려 호텔까지 기분 좋게 걸었는데 그런데 그때 비가 오기 시작했다. 아주 많이 왔다. 열대성 태풍이 뿌리는 비였고 우리는 허겁지겁 달려서 방으로 들어갔으며 침대로 뛰어들었다. 그러고 책을 꺼내서 잠들 때까지 읽었다. 멋지고도 소박한 하루였다. 마침내 우리가 사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장기 주차장에 사악한 인간들은 주차요금을 하루치 더 물렸고 나는 이 문제로 실랑이를 벌여야 했으며 밤늦은 시각에 집에 도착했고 곧장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에 곧바로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기분 좋은 여행의 고약한 결말이다. 하지만 인생이란 늘 이런 식이지 않을까? 그 주 주말에 친구들이 보자고 했다. 신혼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고 우리 부부도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마음이 들떴다. 우리는 근사한 식당에 모여서 저녁을 먹었다. 즐거웠다. 친구들을 보는 게 좋았고 피부를 근사하게 잘 태웠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았고 그런데 계산서가 나왔는데 나는 친구들이 주문한 멋진 와인과 샴페인을 나와 아내는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야 말았다. 나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이렇게 해서 누가 얼마를 내야 할지 잠깐 동안 토론이 이어졌고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계산서를 돌려보며 각자 자기가 마신 와인이나 샴페인 값을 계산했다. 나는 직원에게 조개 껍데기와 선텐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웃지 않았고 난 그녀에게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불쾌하게 끝나버린 저녁이었다. 그러나 인생도 그런 식이지 않을까? 해피엔딩. 어떤 경험의 끝은 매우 중요하다. 종교 행사의 마지막 절차나 식사를 마무리하는 디저트나 여름 캠프를 마칠 때 부르는 작별 노래 등을 봐도 알 수 있다. 무슨 일이든 멋지거나 화려한 마무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경험의 끝은 나중에 그 경험을 회상하거나 기억하거나 혹은 그 경험 전체를 평가할 때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레덜마이어와 조엘 카츠 그리고 데니얼 카니먼은 대장 내시경 검사의 마지막 결말 부분이 전체 과정에 대한 피검자의 기억에 주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했다. 연구자들은 한 무리의 피실험자들은 표준적인 방식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했고 다른 피실험자 집단에게는 마지막에 5분이 걸리는 과정을 추가했다. 이 추가된 과정은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고통은 덜했다. 의사가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고통을 줄인 과정을 마지막으로 내시경 검사를 끝냈을 때 피검자들은 대장 내시경 검사 전체의 과정의 고통이 덜하다고 평가했다. 총합적으로 따지자면 표준적인 방식의 과정을 거친 피검자보다 오히려 고통이 더 컸음에도 말이다. 물론 휴가나 신혼여행이 대장 내시경 검사와 똑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끝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흔히 여행의 결말을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로 우울하게 매듭짓는다. 호텔 숙박비, 계산, 셔틀버스, 공항 택시, 여행 가방, 세탁, 알람시계,
직장으로의 복귀 등이 여행의 결말 부분에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여행 전체에 대한 우리의 인상을 좌우하면서 이 경험을 부정적인 느낌으로 덧칠한다. 여행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마지막이 행복하게 끝나면 보다 긍정적으로 남는다. 어떻게 하면 여행을 이렇게 행복하게 끝낼 수 있을까? 간단하다. 체크아웃 전 여행 마지막 날 밤에 즉 셔틀버스와 공항과 짐, 가방 등 성가시고 번잡한 것들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의 마지막을 축하함으로써 여행을 실질적으로 끝내버리면 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다음날 짐을 싸서 공항으로 가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을 여행의 마지막 과정이 아니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묶어버릴 수 있다. 또 다른 해법이 있다. 방금 제시한 해법이 여행을 실제보다 짧게 만든다면 이번 방법은 실제보다 더 늘린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해서 일상으로 복귀한 다음에 여행의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을 때 시간을 내서 여행지의 추억과 경험을 이야기하며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또 이런저런 메모를 해두면 된다. 여행이 끝난 뒤에 여행의 즐거움을 되새기면서 여행이라는 경험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인데 이 역시 여행을 보다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여행이 끝났을 때 이 여행이 적어도 대장 내시경 검사보다는 낫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여행에 대한 기억을 보다 좋은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제프의 신혼여행은 지불의 고통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잘 보여준다. 지불의 고통이라는 용어의 뜻은 말 그대로이다. 뭔가를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할 때 사람들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 이 현상은 드라젠 프렐렉과 조지 로엔스타인이 적자와 흑자라는 논문에서 처음 제안했다. 우리 모두는 신체적인 고통과 감정적인 고통을 잘 안다. 벌에 쏘였을 때, 바늘에 찔렸을 때, 이런저런 통증에 시달릴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이런 고통이 발생한다. 지불의 고통이란 자기가 가진 돈을 포기한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느끼는 통증이다. 이 고통은 지출 자체가 아니라 지출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지출을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은 그만큼 더 커진다. 그래서 지출을 떠올리며 그렇게 구입한 것을 소비할 때면 지불의 고통이 소비 전체 경험을 실제보다 덜 즐거운 것으로 느껴지도록 그 경험 전체를 진하게 물들인다. 지불의 고통이라는 용어는 지출로 야기된 스트레스와 불쾌한 감정을 바탕으로 하지만 최근에는 뇌 영상과 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한 여러 연구 저작들이 돈을 지출하는 행위가 신체적인 고통을 처리하는 뇌 영역을 실제로 자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많은 돈을 지출할 때는 이러한 뇌 메커니즘이 더 강한 자극을 받는데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단지 높은 가격만이 아니다. 가격도 물론 고통을 야기하지만 어떤 것을 포기할 때도 사람들은 고통을 느낀다.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고통이 없을까? 고통을 느끼면 보통 처음에는 그 고통을 제거하려는 반응을 보인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누그러뜨리고자 한다. 고통을 스스로 통제하길 원한다. 고통이 다가오는 걸 바라볼 때면 움찔하고 고개를 숙이며 피하려 들고 지불의 고통을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제는 지불의 고통을 회피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고통이 유발된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보다 중요한 다른 여러 변수는 생각지도 않은 채 고통이 동반되는 지출에서 고통이 동반되지 않는 지출로 도망을 치기 때문이다. 이런 고통 회피는 우리가 겪는 돈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의 고통 회피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고통 회피는 강력한 동기 유발 요인이자 교활한 적이다. 고통 회피는 진정한 가치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구매한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 구매 과정에서 본인이 경험하는 고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허점투성이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다. 고통은 아프지만 중요하기도 하다. 고통은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이다. 부러진 다리의 통증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알려준다. 화상의 고통은 불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일러주고, 중학교 1학년 때 메간 폭스에게 퇴짜를 맞은 고통과 경험은 메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준다.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댄 아기는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무엇이 그런 고통을 유발하는지 깨우치고 뜨거운 난로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고통을 유발하는지 배우고 또 그것을 피해야 한다. 실제로는 과연 어떨까? 우리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멈출까? 아니면 그 행동을 계속하려고 통증을 마비시킬까? 코미디언인 제리 사인펠드라면 어떻게 할까? 인간이 똑똑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헬멧은 나도 좋아하는 물건입니다. 인간이 헬멧을 발명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머리가 깨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머리가 깨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활동을 그만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작은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쓰고는 머리가 깨질 수도 있는 위험한 활동을 계속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헬멧보다 유일하게 더 멍청한 것이 있다면 헬멧 관련 법률입니다. 이 법은 그렇게 멍청한 선택을 할 정도로 멍청한 뇌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헬멧 안에 있는 머리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스탠드업 코미디. 지불의 고통은 당연히 사람들이 그 고통스러운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옳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통을 종식시키는 대신에 신용카드 같은 여러 금융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고통을 누그러뜨릴 여러 방법을 고안해낸다. 신용카드, 전자지갑, 자동이체 등을 사용하는 것은 금융 헬멧을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람들은 실력이 형편없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고통이라는 증상을 치료하기는 하지만 그 증상의 근본 원인인 지불을 치료하지는 않는다. 바로 이것이 지출과 관련해서 스스로 내리는 의사결정을 평가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실수이다. 지불의 고통은 다음 두 가지의 확실한 요인에 따른 결과이다. 하나는 돈이 자기 지갑에서 나가는 시점과 그렇게 구입한 것을 소비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고, 또 하나는 지불 그 자체에 기울이는 주의력이다. 이렇게 해서 다음 공식이 성립한다. 지불의 고통, 시간 플러스 주의력. 그렇다면 우리는 지불의 고통을 피하면서 어떻게 일상을 살아갈까? 이렇게 회피하는 태도는 우리가 돈을 평가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다. 우리는 고통 생성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돈을 지불하는 시각과 그렇게 산 물건을 소비하는 시각 사이의 간극을 넓히고 지불에 요구되는 주의력을 줄인다. 즉 시간의 문제이고 주의력의 문제이다. 제프의 경험을 놓고 보자. 제프 그리고 사랑스럽고 참을성이 있으며 친절하고 그에게는 과분한 그의 아내는 신혼여행 경비를 여행 전에 미리 지불했다. 이 지불이 이루어지던 그 순간에는 큰돈이 한꺼번에 지출되던 상황에서 두 사람은 분명 움찔했고 어쩌면 손까지 떨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두 사람이 앤티가 섬에 도착했을 때쯤 지불의 고통은 이미 먼 과거의 일이 되었다. 그랬기에 앤티가 섬에서의 모든 경험과 즐거움과 술은 공짜로만 느껴졌다. 와인을 추가로 한 병 더 주문하거나 보트를 빌릴 때도 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니 돈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와인이나 보트 체험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지 따져볼 필요도 없었다. 비용 지불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미 끝난 뒤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뭘 하든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변덕과 충동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됐다.
아닌 게 아니라 둘은 게시돼 있긴 하지만 지불할 필요가 없는 단품 가격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그 순간 그들에게는 해당 서비스나 음식이 모두 공짜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에 비해서 스미스 씨 부부는 신혼여행지에 머무는 동안 줄곧 지불의 고통을 경험했다. 뭔가를 하고 싶을 때마다 돈을 지불해야 했고, 따라서 지불의 고통을 느껴야 했으며 그 고통 때문에 즐거움이 줄어들었다. 비록 지폐를 일일이 셀 필요는 없었지만 그들은 뭐든 할 때마다 일일이 비용과 편익을 따져야 했다. 심지어 팁을 줄 때도 얼마를 줘야 할지 생각해야 했다. 아무리 사소한 금액이라도 지불은 지불이고 따라서 그때마다 고통이 동반됐다. 카브리해에 있는 리조트에서 와인 한 병이나 칵테일 몇 잔 값을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양의 주의력은 이른바 전형적인 제1 세계 문제일 뿐이라고 해도 지불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 그랬기에 스미스 씨 부부는 지불의 고통과 끊임없이 맞닥뜨렸으며 이 고통은 그들이 드러냈던 긴장과 그들이 벌이던 언쟁 속에 녹아 있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순간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제프와 그의 아내가 마이애미에 발을 묶였을 때 둘은 여전히 신혼여행 중이었고 여전히 낭만적인 장소에 있었으며 낭만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마이애미는 낯선 도시였고 둘은 여행 중이었고 공항, 호텔, 해변 이 모든 것이 휴가의 일부분이었다. 그랬기에 그들은 평소보다는 씀씀이에 헤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이나 확실하지 않은 것을 시도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다. 호텔 비용도 이미 항공사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평소라면 선뜻 지출할 여유가 없는 돈을 따로 보너스로 받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모든 비용을 미리 다 지불했던 앤티가 섬에서와 똑같을 수는 없었다. 뭔가를 살 때 자기 주머니에서 직접 지갑을 꺼내 현금을 건네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했다. 상품 가격을 지불하려면 어떤 수준이든 직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으며 자기 지갑이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에 어느 정도의 주의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 덕분에 마이애미에서 두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자제력을 보여주었다. 변덕과 충동이 시키는 대로 무작정 따르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확신이 서지 않는 공연을 보지 않았으며 술도 주문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앤티가 섬에 있을 때 보다는 확실히 돈을 아껴서 썼다. 마이애미의 지역 경제에는 나쁜 일이었지만 제프의 허리 둘레에는 분명 좋은 일이었다. 집에 도착한 뒤 두 사람은 한층 더 짠돌이와 짠순이가 됐다. 지불의 고통을 한층 더 강렬하게 느낀 것이다. 그들은 일상으로 복귀했으며 신혼여행이라는 심리적 계정은 이미 사라졌다. 친구들과 함께한 식당에서 두 사람은 결혼식과 신혼여행으로 수천 달러를 소비한 직후에 누군가가 따로 주문한 와인값까지 내야 하는 부담을 직면했다. 이 지불의 고통이 두 사람을 구두쇠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고 그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신용카드라는 플라스틱을 사용할 때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서 지출할 때보다 마음의 고통이 덜하다. 시간은 째깍째깍 계속 흐른다. 내 지갑 속으로. 지불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날 때 소비에 따르는 즐거움은 크게 감소한다. 이 두 행위가 시간상 떨어져 있을 때는 사람들이 지불에 그다지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지불 행위 자체를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그 결과 구입한 물건이나 경험을 그만큼 더 많이 즐길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살 때마다 죄의식 세금을 낸다. 그러나 죄의식 세금의 효과는 일시적이다. 돈을 내는 시점에만 효과가 있을 뿐이라는 말이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 유형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제프 부부의 신혼여행처럼 소비하기 이전에 지불하는 선불 유형과 스미스 부부처럼 개별적인 소비를 할 때마다 지불하는 현장 지불
유형, 그리고 제프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친구들과 함께 했던 저녁자리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후불 유형이다. 호세 실바와 데니 시간과 관련해서 했던 실험을 살펴보자. 연구자들은 심리실험실에서 45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조건으로 피실험자인 대학생들에게 $10를 지불하겠다고 했다. 피실험자들로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10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들에게 특별한 선택권을 제시했다. 본인이 원한다면 일반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온라인 정보를 구매해서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피실험자들이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정보의 범주는 3가지였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카툰과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뉴스와 과학 관련 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적게 선호하는 포스트 모던 문학에 대한 교양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피실험자들은 이 가운데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가격을 지불하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범주에 매겨진 가격이 제각기 달랐다. 카툰은 하나에 3센트였고 뉴스와 과학기사는 하나에 0.5센트였으며 모스트 모던 문학 관련 교양 기사는 무료였다. 그런 다음 피실험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기록했다. 덧붙여서 연구자들은 피실험자들이 카툰이나 기사를 보는 대금의 지불 방법을 피실험자 집단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후불 집단에게는 실험이 모두 끝난 뒤 보수 $10를 지급할 때 대금을 차감하고 주겠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월말 청구서와 같은 방식이다. 선불 집단에게는 $10를 미리 지급했는데 이 $10는 전자지갑 계정에 들어있어서 피실험자는 카툰이나 기사를 볼 때마다 그걸 열어 대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그러고 실험이 모두 끝난 뒤에 전자지갑에 남아있는 돈을 현금으로 환전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집단은 소액 결제 방식으로 카툰이나 기사를 볼 때마다 대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이 집단에 속한 피실험자들이 어떤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0.5센트를 지불하고 이 기사를 읽겠습니까? 혹은 정말 이 카툰을 읽는데 3센트를 지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뜨게 했고 피실험자들이 예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해당 결제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설정했으며 잔액 화면이 상단에 항상 보이도록 했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집단의 피실험자들이 동일한 콘텐츠를 볼 때는 동일한 가격을 지불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모든 집단의 피실험자들은 그다지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 결과를 보면 집단별로 지출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참가비를 미리 지급받은 집단 내에서 피실험자들은 평균 18%를 지출했다. 이에 비해 월말 청구서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한 집단은 평균 12센트를 지출했다. 이 사실을 놓고 보면 특정한 활동에 쓸 용도로 계정을 따로 마련해 두면 지출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무려 50%나 더 많이 지출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효과는 소액결제 집단에서 나타났다. 이 집단에 속한 피실험자들은 지출을 할 때마다 그 지출을 할지 말지 강제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했는데 이들은 평균 4센트밖에 지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균적으로 카툰 하나와 과학기사 2편을 읽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교양기사를 읽은 것이다.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하면 지불이 특별히 두드러질 때, 즉 후불 방식을 선불 방식으로 바꿀 때 우리의 지출 양상도 바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지불이 개별 항목별로 이루어질 때 지출 양상이 극적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하면 지불의 고통 때문에 선불 방식일 때는 보다 많이 지출하고 후불 방식일 때는 보다 적게 지출하며 개별 항목을 살 때마다 지불하면 지출이 훨씬 줄어든다. 이처럼 지출의 타이밍은 매우 중요하다.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그 재미없는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을 공부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사람들은 대개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을 파고들길 원하지 않는다. 이 실험의 피실험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 관련 내용을 읽는 것을 즐기지 않았고, 실험이 끝난 뒤 연구자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에 관해 읽느니 차라리 칠판을 못으로 긁는 소리를 듣는 게 나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이는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 관련 내용을 공짜로 읽는 활동이 지불의 고통 총량은 가장 적게 만들었지만 소비의 고통 총량은 가장 많게 만들었음을 뜻한다. 피실험자들은 카툰보다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을 소비하는 경험을 훨씬 적게 즐겼다. 그러나 피실험자들은 카툰 대금 지불의 고통을 회피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 소비의 고통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소액 결제 조건의 피실험자들은 4센트가 아니라 12센트를 지출할 수도 있었고 45분 동안 진행된 그 실험에 대해 전체적인 인상을 훨씬 좋게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불의 고통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페이고 방식으로 신혼여행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여행지의 안내원이나 호텔 직원이 당신에게 석양이 지는 해변에서 멋진 샴페인을 마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다. 그러나 당신은 끊임없이 쌓여가는 청구서 때문에 초조해지고 또 제안받은 샴페인의 가격이 너무 비싼 나머지 결국 그냥 생수만 마시기로 결정한다. 그렇다 당신은 지나치게 비싼 샴페인에 돈을 지불하는 것에 동반되는 고통을 회피하지만 그와 동시에 평생 한 번뿐인 신혼여행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멋진 샴페인을 마시는 즐거움까지 회피하는 셈이 되고 만다. 페이고 방식을 선택하면 지불의 고통과 소비의 즐거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발전기는 푸코가 인생은 쉽지 않다네 친구들이라고 말해주었다고 일러준다.